안녕하세요. 스칼라 강의를 맡게 된 최정렬입니다. 첫 번째로 스칼라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스칼라 시작하기, 스칼라 기본 문법, 스칼라 프로그래밍 기본, 스칼라 구조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칼라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되고 어떤 분에 의해서 개발되고 스칼라가 작동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마틴 오더스키 교수라는 분이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그 자바 1.6에 도입된 제네릭스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이제 언어를 개발하면서 몇 가지 자바의 한계점을 느끼게 됐고 함수형 언어의 장점과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장점을 반영한 스칼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는 확장 가능한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칼라의 장점은 뭐니 해도 JVM 위에서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JVM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되어서 실행되기 때문에 JVM의 성능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요. 자바와 혼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바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자바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자바 언어는 원시 타입,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죠. 불리언 값, 인티저 값, 플롯, 더블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타입들을 오브젝트를 상속받지 않죠. 그래서 객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런데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타입들이어서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실수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습니다. 스칼라의 경우는 이런 원시 타입들마저 객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객체 비교 시에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능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당연히 객체 타입이 원시 타입보다는 아무래도 참조를 한번 더 하게 되므로 성능은 떨어지겠죠. 모두 객체로 처리하게 되면 랩핑하는 작업이나 가비지 컬렉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스칼라의 경우에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론 자바보다는 성능이 일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바가 물론 C나 C++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지만 다른 여타 스크립트 언어에 비해서는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바의 경우 재사용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바의 API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자바의 API나 라이브러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당히 방대하고 심플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내부 구현이 숨겨져 있어서 중복이 좀 많고요. 조금 변형된 코드를 작성하기가 많이 번거롭습니다. 즉 자바 라이브러리가 심플하면서도 방대하다는 이야기는 내부 복잡한 구현들을 많이 숨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 즉 중복되는 그런 API나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데코레이터 패턴을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처리를 가할 수는 있지만 내부 구현을 변경하기는 원래 소스를 수정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에서 확장 가능한 스케일러블 언어, 사실 스칼라의 이름이 스케일러블 랭귀지에서 온 것인데요. 의도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스크립트 언어로도 사용하거나 유저가 직접 DSL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거나 큰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명령형 스타일, 임페러티브 스타일이라고 불리고요. 함수형 스타일, 객체 지향 스타일을 적절히 선택하거나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바와 비슷한 성능을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JVM에서 실행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스칼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바와의 호환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의 방대한 자바 라이브러리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칼라에서는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심플해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임포트하고
호출하고 생성하고 하면 됩니다. 단 이제 바이트 코드를 조작하거나 코드를 생성하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도구들이 사실 자바가 갖는 한계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스칼라를 사용하면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존의 특정 프레임워크라든지 웹서버 등은 얼마든지 네티라든지 기존의 자바 것을 활용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바 코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자바 코드에서, 그러니까 즉 대부분의 개발자가 자바 개발자이고 자바 개발자를 위한 API나 라이브러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스칼라 코드를 사용할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좀 자유도가 높은 쪽에서 자바의 제한적인 부분들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웬만한 규모에서는 효과를 보기 힘든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스파크처럼 큰 규모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스칼라로 코어를 설계하고 인터페이스는 자바나 파이썬 같은 랭귀지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칼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의 특징은 객체 지향과 함수형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우선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그리고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서로 대립된다는 개념인데 이 두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함수형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드는 다시 말해서 지극히 객체지향적인 코드입니다. 함수 자체가 온전한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이고요. 그럼 함수형 언어의 특징과 반대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명령형 프로그래밍입니다.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할 때 자주 작성하는 분기를 자주 사용하거나 특정기를 처리할 때 순차적으로 기술하거나 해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패러다임은 하나로 명령어 리스트로 보는 것이 바로 명령형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로 보는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객체는 데이터와 연산을 한으로 묶은 것이며 각 객체를 포함하거나 넘기는 등이 자유롭다. 여기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1급 객체라고 해서 1급 함수라고 해서 객체처럼 함수를 넘기거나 리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을 유연하고 변경이 유용한 구조로 만들어주고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객체지향은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인 만큼 깊이 설명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가 가지고 있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서의 특징은 스칼라는 얼마나 객체지향적인가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존재하는 모든 언어가 100% 객체지향을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객체지향적인가는 언어 설계가 얼만큼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하기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칼라는 객체지향적인 방식과 함수형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유용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값은 객체입니다. 자바의 오브젝트처럼 any 값이나 anyref 같은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고요. 그래서 숫자나 심지어는 함수 등도 모두 객체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이런 철학을 극도로 반영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즉 객체지향과 함수형을 병행하려는 노력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약간 생소해 보이는 문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 그리고 1 이퀄 1 여기서 사용하는 오퍼레이터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모두 함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바의 경우에는 원시 타입만이 즉 숫자 인트 값만이 또는 불리언 그런 값들만이 비교 연산자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스칼라에서는 객체가 똑같이 즉 equals가 아니고요. equals를 통하지 않고 equal 두 개로 되어 있는 비교 연산자로 객체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바에서 레퍼런스가 서로 다르더라도 오브젝트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동일하다면 true를 리턴하게 되죠.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자바에서 메소드 시그니처, 퍼블릭, 프라이빗, 보이드 같은 리턴 타입 등으로 정의되는 것은 함수를 부르지 않고 메소드라고 불렀죠. 함수와는 약간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스칼라에서도 물론 메소드라고 부를 수 있는 함수들이 있고요. 메소드라고는 부를 수 없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수학적으로 온전히 어떤 입력 값이 있을 때 입력 값에 따른 결과가 항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 보셨다시피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죠. 만약 1이 들어갔을 때 2가 나온다면 항상 1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2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2가 들어갔을 때 4가 나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2가 들어가면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함수 또는 메소드를 보죠.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x 곱하기 2라고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1을 집어넣었는데 2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후에 1을 집어넣었는데 그때는 또 3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함수가 외부의 자유 변수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 함수 내부에서 상태를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f 더하기 a라는 값이 처음에는 1이었다가 두 번째 입력을 할 때 a라는 값이 외부에서 2로 변경되었으면 그 결과값이 외부 상황에 의존적이게 되어서 변경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어떤 입력값이 있을 때는 언제 어디서건 무조건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용어지만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즉 외부 효과에 의해서 언제나 같은 입력에 대해서 같은 값을 내놓는다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기회가 없었죠. 그럼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입력값은 항상 동일한 결과값을 리턴한다는 말은 부수효과, 즉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오류를 낮추고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오류는 사람이 발생시킨다는 사실이고요. 그 사실을 보면 프로그래머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사용할 때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코드를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오류 확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함수형으로 대부분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만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냥 명령형 스타일을 사용하는 게 문제를 더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간결하고 재사용 가능하면서도 읽기 쉬운 코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또한 함수 자체가 값으로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즉 어떤 결과값이, 즉 리턴 값이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함수 자체가 어떤 특정한 변수에 할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나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함수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함수 자체의 값을 저장해서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특징을 1급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코드를 보실 텐데요. 함수가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스칼라의 메인 함수, 즉 진입점인데요. 자바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이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x1의 1이라는 함수에 print string이라는 함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정의는 define의 약자인 def 그리고 print string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여기다가 선언을 했는데요. ex1이라는 것에 이 함수를 전달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프린트 스트링은 현재로서는 메소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프린트 스트링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함수 형태로 변경되게 되는 컨버전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실은 파라미터로 함수가 전달될 수 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바 8 버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건 가능하죠. 약간 차이가 있지만요. 그리고 스칼라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정적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스태틱 타입이라고도 부르고요. 즉 실행 시간이 아닌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하는 시점에서 타입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작동시켜 보기 전에도 오류의 상당 부분을 체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실습에 사용하게 될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나 이클립스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컴파일하기 전에도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할 때도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급 함수나 클로저를 통해서 추상화된 코드를 간결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클로저는 실제 코드상에서 자유 변수들이라고 하는 그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클로저의 행동이 약간씩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긴 하지만 보통 메이저 언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에서는 익명 클래스 등을 통해서 외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로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변수에 파이널 같은 키워드를 적용해 주어야 하는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또 스칼라의 특징 중에서 또 살펴볼 부분은 스칼라가 짧은 코드, 즉 숏코딩을 지향한다는 것인데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간결한 코드는 버그 가능성을 줄여주고 타입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리터럴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또 고수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스칼라가 극도로 짧은 코드를 지향하는 경향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축적인 표현을 일부 선호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함축적인 표현이 어떤 구현을 숨기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수학 공식처럼 어떻게 서로 중복되지 않고요. 서로 조합되고 결합되어서 다양한 일을 하는 의미의 간결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복잡한 것을 생략하거나 숨기거나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좀 더 하나의 일만 하면서도 각각이 중복 없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추론 역시 스칼라 코드를 간결하게 하는 데 일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바의 경우 리스트, 스트링, 리스트는 new, 어레이 리스트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죠.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칼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언부를 통해서 당연히 리스트의 타입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복된 표현을 작성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리스트 하고요. 콜론을 사용해서 타입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입 추론 역시 스칼라 코드를 간결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중복된 타입 표현 그리고 컨텍스트 상에서 충분히 유추 가능한 내용들도 역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로직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칼라 컴파일러가 상당히 똑똑하기도 한 부분이 있고요. 무조건 생략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타입 정보를 명기해 주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터럴은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도가 좀 넓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부분에 이름과 이 함수를 생략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right arrow equal과 꺽쇠의 결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름이 없어도 그냥 함수 몸체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은 익명 함수 또는 익명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변수에 대입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준 언어는 좀 더 추상화 그리고 일반화된 처리를 통해서 어떤 코드의 재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간단하게 스칼라 코드와 자바 코드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약간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클래스의 정의 부분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프로퍼티를 설정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죠. 그래서 값을 대입하는 과정을 통합니다. 스칼라에서는 클래스 이름 바로 뒤에 괄호를 통해서 바로 이 생성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 생성자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요. 자바의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스칼라에서도 물론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약간 방식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for 루프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위에 자바 코드는 문자열에 대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for 루프를 통해서 캐릭터 값을 순회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가 대문자인지 판별하는 부분,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칼라의 코드를 표현하게 되면 exist가 모든 요소 값들을 순회하라는 이 포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판별하는 부분, 이 판별식 부분을 이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바에서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를 찾아내야 한다면 이 구현 부분이 변경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이 코드의 내부에 관여해서 코드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스칼라는 반면에 코드를 사용하는 부분, 즉 함수를 결합한 부분에서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의 기존 for 루프문과 스칼라의 for 루프문 또는 스칼라의 이런
이거 보고 펑션 컨비네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스칼라가 훨씬 더 조합이 유리하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자바에서 처리한다고 하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극도로 높이고 싶다면 어떤 템플릿 메소드 패턴, 그런 패턴들을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외부에서 익명 클래스를 한다 만들어서 메소드 부분을 직접 구현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사실 스칼라를 비롯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능을 일부 채용한 다른 언어들에서는 이런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는 패턴이 사실 패턴이 아닌 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함수를 넘긴다는 일 자체가 너무 간단해져 버리니까. 실제로 자바에서 자주 사용되는 컬렉션의 소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일부 우리가 할 일들이 줄긴 하지만 구현하려면 익명 클래스 만들어줘야 되고 실제 그 구현부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좀 버버스해지죠. 그래서 합성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건 코드의 양을 줄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패턴은 없어지지만 일부 패턴들은 없어지지만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패턴을 또 만들어서 활용할 수는 있겠죠. 이제 스칼라의 성능에 관한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능 측정은 굉장히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스칼라가 C 언어에 비해서 느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일부 최적화되지 않은 코드보다, 즉 숙련되지 않은 개발자의 프로그래밍보다는 스칼라나 자바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스칼라와 자바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스칼라가 오버헤드가 걸리는 부분은요, 컴파일 시점인데요. 컴파일 시점에 스칼라는 타입 체킹을 2번 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까지만 인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 컴파일된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성능 차이가 자바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최적화에서는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좀 더 느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칼라는 스파크의 스크립트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 프레임워크 같은 웹 프레임워크에서는 템플릿 언어로도 사용되고요.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유연함과 더불어서 스칼라의 간결함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성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그 마틴 오더스키라는 스칼라 개발자분은 JVM 자바 가상 머신의 스레드 모델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의 스레드가 기본적으로 상태를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스레드 여러 개 만들어도 공유 메모리에 접근이 가능하죠. 즉 한 스레드에서 어떤 변수를 조작하면 다른 스레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엄청나게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버그는 인지하기도 어렵고 제어는 더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버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 부분 집중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액터 모델을 비롯해서 다양한 내부 컬렉션, 퓨처 타입 등을 사용하고요. 현재 스칼라 언어가 발전되어 가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액터 모델은 아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등을 활용하기에도 최적의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동시성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을 가장 유연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성능의 저하 없이 가장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언어 중에 으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해외에서는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스칼라가 언어상으로는 한 10위권 안팎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가장 처음에 인기를 끌게 되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요, 트위터였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트윗들이 발생을 하고 리트윗하거나 참조하거나 뭐 레퍼럴 등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리는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서 트위터가 스칼라를 통해 이 작업들을 유연하게 처리함으로써 대중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실제 내부 작업을 스칼라로 변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칼라와 더불어 플레이 프레임워크, 스칼라로 작업된 플레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었고요. 여긴 없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제 스칼라를 적극 활용하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의 금융권들, 뭐 은행, 증권, 투자회사들 중 선도 기업들은 다른 일반 IT 기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칼라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칼라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칼라 개발 도구를 설치하고 스칼라를 설치하고 간단한 코드 등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